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각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 전 대표죠. 회동을 갖고 당대표 나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 아니다. 나를 시시즘이다. 오늘 말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졌을 때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안 뜁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 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상태가 지금 국민의당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면 50% 넘는 득표로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했죠. 네, 그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언론이 쓴 대로 인지 부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상식에 벗어난 거죠. 터무니없는 나르시즘 이런 거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혹시 영어 단어에 불시시라는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정치가 이런 거겠죠. 이상돈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워낙 나르시시즘에 그렇지만 이 순간에 나보고 나가지 말라는 건 정계 은퇴하는 거다. 소매까지 걷어붙이는 안철수 전 대표 상당히 의지가 결연해 보입니다. 나르시시즘이나 인지부조화라는 게 풀었으면요. 안철수 전 대표에게 당신 스스로 지금 주제를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직접 공격을 하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돈 의원은 사실 앵커 말씀처럼 안철수 대표가 직접 영입한 비례대표의 사실 간판 주자 중에 한 분 아니에요? 네. 근데 저분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의 패인에 대해서 가장 큰 건 안철수 대표 본인의 자질 문제였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의 연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상돈 의원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재등판을 극구 말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조급증이 사실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에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게 안철수 대표에게 이 조급증이 결국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 정치 생명에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그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비전을 보고 싶은데 민주당이 워낙 강세인 호남적 의원분들은 굳고 바지자랑이라도 붙들고 가지 말라고 할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호남 분들이 그럴까요? 일단 지금 보면 국민의당은 사실 거의 호남 지역 의원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의원들이고 또 지금 전북 같은 경우도 10명 중에 7명이 다 국민의당 의원들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당은 호남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호남 지역 의원들 대부분이 지금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호남 지역 의원들이 개인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정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을 좀 반추를 해보면 지난 대선의 결정적 패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TV 토론을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인기도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다시금 한번 그 능력과 자질을 다시 한번 더 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기 전에 또다시 당을 정기 충격을 가하겠다고 이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라면 호남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될 경우는 사실 이제 당 자체가 상당히 이제 허물어질 수가 있다. 특히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노선 자체가 극중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중도라는데 사실 중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중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호남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진보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볼 때는 결국은 이 정치적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들을 호남의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현역 의원들은요. 결과를 보고 움직이거든요. 어떤 결과냐면 지난 대선 때 자기 지역구에서 몇 표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이런 두 후보의 표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대개는 6대 3으로 나왔다는 게 지금 그 득표율로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서 이번에 지선에서 풀뿌리 지방 그 의회에 몇 명이나 지금 우리 쪽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계산까지 다 해보면 내 지역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게 지금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뭐 통합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그런 어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대표가 된다면 안철수 당대표로서 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이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이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요. 제때 책임져야 될 때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대선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진보하고 보수 양당 구도 속에서 다당제 형태로 치렀는데 내가 21%나 득표했다. 그 전에 총선에서도 호남 싹쓸이 결국 나 때문에 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당신 때문에 그동안에 안 된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결국 당신의 능력 때문에 안 된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 때도 당신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자, 앞서서 책임져야 될 때 책임을 안 져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책임지는 모습 전혀 안 보였잖아요. 지금 이상돈 의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끝나자마자 다시 정치 재개하겠다고 하고 다음 대선 때 내가 과반 이상 득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 국민들이 볼 때 책임지는 모습처럼 안 보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제보조작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지적들 비판 계속 받았거든요. 사실 그 정도의 사안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광야까지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천막 당사 간다고 하는 그 정도의 뼈를 깎는 책임의식을 가질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렇게 책임의식을 느꼈더라면 감히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말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자가 서로 책임져야 될 때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서로 탓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네. 그 사이에 국민들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 국민의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국민의당 쪽에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지향점은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냐 아니면 민주당으로 탈당까지 내비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계 개편으로까지 갈지 전당대회를 보는 국민들에게는 비전보다는 세과시 경쟁을 보고 있는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왜 한밤에 등장했을까요? 본인은 선거 때 지인이었다고 하지만 급기야 1년 전부터 이곳을 오고 갔다는 목격담까지 오늘 한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인지요? 지난 5월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시 질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휴대폰을 거의 계속 울려대서 확인을 했는데 너는 그 당시에 뭐 했냐? 뭘 안 해.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운동 하겠다. 이런 게 거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또는 총리로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당연하게 그 속에서 도덕성은 검증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이 계속되는 것들이 좀 답답합니다. 너는 뭐 했냐? 저는 감옥 왔다 갔다 하고 수배 생활을 했습니다. 너 군대 갔다 왔냐? 군대 31개월 다 갔다 왔습니다. 많은 보도에서는 핏자국이 얼룩져 있던 원룸에서 왜 국회의원이 발견돼야 됐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까? 본인은 해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곤 했지만 지금 미국에 가 계셔서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건 자체가 보면 일단 지난 이 여성이 이제 자기 원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원 때 도왔던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50대 초반의 여성인데 당시 이제 그 이웃에 이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출동을 해보니까 여성의 자해한 흔적이 있고 또 이제 바로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김광수 의원한테 수갑을 채워서 바로 이제 경찰서에 연행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본인인 주장은
결국은 이 여성이 이제 우울증이 있는데 뭐 자해를 해서 좀 도와달라 해서 갔는데 자해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되고 바로 김광수에는 그 지금 가족이 그 부인과 딸 같은 경우는 미국에 한 10년 동안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바로 미국으로 이제 출국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사건 자체가 상당히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연 그때 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처음에 왜 수갑까지 채워서 체포를 했는지 네. 또 거기서 경찰이 이제 사건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자해로 끝냈는데 문제는 이 여성의 몸에 이제 멍자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현장에 또 혈흔도 있었고 네. 그걸로 볼 때는 뭔가 어떤 폭력의 흔적이 있지 않는가. 즉 경찰이 과연 초동 단계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 자체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뭐냐면 사실 선거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 2시에 사실은 선거운동에 연락한다고 혼자 그 여성 혼자 사는 이 원룸에 갔다는 거. 이것 자체도 사실 조금 이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김광수 의원은 이제 뭐 다 이제 허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현재 한국에 없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력이 아니고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고요. 조금 전에 한 보도에 따르면 1년 전부터 직접 운전해서 원룸에 사는 여성을 자주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웃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이웃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로 옆에서 밤 12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계속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싸우는 목소리가 나온다 했을 때 전화를 들어서 폭력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면 혼자 사는 이 여자 집안이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큰 소리로 들리면 이건 무슨 폭력 사건 같다라고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민이 들었을 때 네. 이거는 뭔가 알고 있는 사이다. 라는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거나 혹은 자주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자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폭력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도가 1년 전부터 이 남성이 자주 들락거렸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쇼핑도 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밤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는 것을 봤다라는 목격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자주 이 남성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남성이 바로 알고 봤더니 김원이더라라는 그런 어떤 목격담이 지금 네.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당원 집을 자주 이렇게 드나들었을까? 그리고 당원 집에 드나들었을 때 어떻게 가정폭력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끼리의 어떤 폭언 내지는 그런 그 싸움의 형태가 들렸을까?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상당히 해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한 게 아니죠.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당의 분위기가 가뜩이나 흉흉한데 진솔한 해명이었을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겨버리려 했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거든요. 근데 김광수 의원의 얘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의문점이 남지 않는다고 하면은 단순 그냥 사건 사고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의 성질일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의문이 남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원이 한밤중에 자해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서 국회의원한테 전화한다고 국회의원이 막 달려갑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곧바로 경찰에다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좌관을 보낸다거나 주변에 있는 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여성 혼자 있는 오피스텔에 직접 국회의원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50대 여성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김광수 의원은 아니 나는 그냥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두 사람의 얘기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세 번째로는 두 사람이 이제 결국은 한 사람은 경찰에 연행돼서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날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그날 아침 오전 8시에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오피스텔을 방문했는데 그 여성하고 같이 김광수 의원이 그 오피스텔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한동안 버텼다는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기고요. 마지막 4번째, 물론 미국과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 특히 지역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러면 비행기를 표를 좀 늦추더라도 가지 않는 게 맞죠. 그게 정상적인 대응인데 왜 비행기표 예정됐다는 이유로 사건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는가. 네. 이것도 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김광수 의원이나 해당 여성이 설명하는 내용이 뭔가 좀 진실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사적인 영역입니다만 김광수 의원이 아마 부인과 이미 미국의 부인과 딸, 가족은 미국에 떨어져 살고 본인이 여기서 혼자 지낸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미 부인과 뭐 결혼 생활을 사실상 정리를 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본인이 해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문제 여성의 멍자국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혹시라도 가해 뭐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그리고 수갑을 채워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는 경찰의 업무일지 기록이 있는 정도라면 네. 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이라도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미국에 가도록 해놓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김광수 의원이 돌아오고 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 다시 소환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의 조치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 두 가지를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까지 답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갑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을과 갑,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공관병 갑질 사건. 핵심물인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 모 씨가 군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 같은 말을 했는데요. 이 사과를 안 한만 못하다.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는 군대 잘 안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별 4 남편을 두면 부인은 별 하나가 되나요? 뭐 그만큼 네. 이제 위세가 아주 세다는 이야기죠. 군대에서는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부인들이 뭐 승진을 자지우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네. 이제 장성들의 어떤 부인이었던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참 저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본인 아들한테 막 전 집어 던지고 뜨거운 떡국에다가 손 넣어서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보통 집에서? 아들 2번 됐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본인이 또 아들이 또 당시에 복무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 그 사령관 그 아들한테 소희한테 소장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네. 또 아들이 이제 그 집에서 휴가 갔다 오면 그 뭐 팬티까지 다 공관병한테 빨으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관병들이 자기가 정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거는 못 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같은 군인들인데 문제는 그 군인들의 또 뒷바라지를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출두를 하면서 결국 아들 같은 마음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여전히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제가 볼 때 아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서 일단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당부 공관병의 진술들이 다 사실로 지금 밝혀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본인이 정말 국민들 앞에 절절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아직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들 같은 마음에 고깃집에 가서 박찬주 대장은 회를 떠오라고 했던데요. 더더군다나 고깃집은 쉬는 날인 것으로 많은 부분 밝혀졌습니다만 어떻게 국민들이 느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가로 드러나는 얘기가 7군단장 시절부터 지금 갑질이 시작됐다. 네. 아니 그 전부터 사실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7군단장 시절의 얘기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군단이 이제 이천에 있기 때문에 이천에 그 복지회관 같은 게 있습니다. 군에 가면.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면회를 오거나 그러면은 뭐 사병들이 거기서 면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곳인데요. 네. 거기는 고기를 다루는 그 회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일날 그것도 그 사병들이 다 쉬는 시간대 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했다는데 거기 가가지고 고깃집에 가서 회를 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회를 차려오라고. 네. 그러니까 그 노량진 시장 가가지고 이천에서부터 회를 공수해오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고 하고요. 군단장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데 영전에서 갈 때는 또 이 군인들을 현직 군인들을 다 장교들이겠죠. 다 모아가지고 파티 같은 거를 열 때는 그때는 또 그 회관에 한정식 같은 것도 없는데 한정식을 차려라. 그래서 돌솥 비빔밥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또 돌솥을 다 사가지고 구매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박찬주 대장 부인이 한 말처럼 아들 같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문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경우에는 지금 그 사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공사 구분한다고 해서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박찬주 대장 부인이 설거지라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그리고 빨래도 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 대청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냉장고에 있는 물건 다 꺼내가지고 음식 다 꺼내서 전부 냉장고 뭐 7대인가 뭐 그거 다 청소시킨다거나 그럼 본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이렇게 하면서 아들 같은 어머니의 심정을 얘기한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부모님들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갈색 모자를 쓰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끝내 떨군 별넷 대장의 부인의 해명, 변명으로 들릴까요? 설명으로 들릴까요? 저는 저 장면이 굉장히 유사한 어떤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네. 최순실 씨요. 최순실 씨가 유럽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우리 기자들이 막 이 질문을 했을 때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한 다음부터 다시 법정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네. 왜 오버랩되냐면 아주 유사한 사건이에요. 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게 된 가장 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 2대 부정입학 사건이거든요. 그 단초가 사실은 굉장히 학부모를 둔 그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딸을 둔 학부모들이 또는 아들을 둔 학부모들이 분노했거든요. 네. 그 사건이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건까지로 비화됐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은 아주 가벼운, 작은 단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감병을 폭언을 했다. 그런 제보 하나가 사실은 그 폭언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갑질, 그러니까 네. 금수저를 둔 아들, 금수저를 둔 아들까지도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공감병들의 분노 때문에 제보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이 갑질이라든지 혹은 금수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분노 게이지의 공감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이 없다면 더 계속되는 어떤 사건으로 비화되고 그것이 이 하나의 어떤 개혁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초가 되리라고 또 여겨집니다. 박찬주 육군대장이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 4명 중에 3명을 전도하는 게 꿈이었다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요.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보인 모습을 딱 보면 독실한 신자에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신실하게 묵묵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과는 별개로 이 화면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 복음화의 모든 열쇠는 군 복음화에 있다. 지금 여러분 해마다 20만 명의 장정이 우리 군에 옵니다. 그중에서 14만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아직 신앙을 접해보지 않은 우리 병사들이 먼저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좀 생소하지만 거기서 친화력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몇 번 교회를 다니게 되면 너는 이제 기독교 신자다 하는 어떤 몸의 흔적은 아니지만 마음의 흔적을 남겨주자는 겁니다. 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종교에 편향되거나 편애하지 않고 모든 장병들을 사랑하고 아끼되 그러나 저에게 주신 소명 우리 군 복음화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의 소명을 달성해야 된다 하는 그 소명은 제 가슴속에 잊지 않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장병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장병들에 대한 메시지, 초코파이로 전도를 하는 본인 나름의 신앙 간증을 했던 장면이었었습니다. 70년대식의 사실 군 문화라면 초코파이 하나 더 주면 내가 설사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 그날 빵 하나 더 주니까 거기 가겠다 이런 게 통할 텐데 지금은 정말 모욕적인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박찬주 육군 대장이 지금 이런 갑질이 어떻게 해서 모두의 공분을 일으키고 또 더더욱 언론의 주목을 받느냐. 네. 오늘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좌파 세력들의 군 모욕을 주기 위한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런 논리를 동원을 하던데요. 그건 제가 보기엔 정말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오늘 박찬주 대장의 부인도 아마 군검찰에 지금 참고인으로 간 걸 거예요. 맞습니다. 박찬주 대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을 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사도 군검찰 내에서만 이루어질 텐데 왜 지금 이 전역한 공관병들이라도 이제 본물 터지듯이 증언이 나올까를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크든 작든 간에 문제 제기를 했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하지 않았다는 우리 군 내부의 지금 문제. 바로 이게 더 큰 핵심일 것 같습니다. 사단급 이상만 되면 어찌됐든 사단장 이상의 군 최고 지휘관이 군 사법체계 위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 발생의 당사자인 지금 육군 참모총장 아니면 이군 작전사령관이 육군 참모총 이군 작전사령관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데 네. 그 사람의 이 갑질에 대해서 이게 공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지금까지 아마 공관병들에게 있었을 거고 네. 그게 지금 쌓여 있다가 이제 터진 걸 텐데 그렇다면 박찬주 대장 저런 개인만 도려낸다고 해서 그러면 군 문화가 바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제가 보기엔 군 사법체계 개편도 같이 물론 이건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군 사법체계 개편도 이루어져야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들 같다는 사병들인데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대로 가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네. 이때가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불과 작년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지금 공관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이제 본인들이 뭐 불교 신자고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 부인이 이제 공관병들한테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사실 교회에다 가서 이제 주말에 그걸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밝혀졌는데 사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군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대장의 부인 아닙니까? 대장의 부인 가라고 하는데 안 갈 경우에 불이익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이고 사실 초코파이 한두 개로 사실은 군 장병들을 참 모욕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하나 더 주면 교회에 온다. 자, 그래 초코파이 하나 더 줘라. 이런 식으로 어떤 군인들을 자체를 하고 그래서 세례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좀 저는 의문 들고 또 이분들이 네. 그렇게 독실한 신자였다고 하는데 근데 교회 가서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 정말 교회 가서 저는 본인들의 회개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공관병들 대하는 걸 보면 과연 이웃 대하듯이 형제 대하듯이 대했는지 정말 본인들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반성 없이 공관병들한테 그런 강제적으로 했다는 거. 지금 사실 공관병들이 사실 대장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역했을 때 공개를 하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미 1년 전에 한민국 국방장관이 개인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계속됐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게 사실 군 내에서 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휴가 끝내고 첫 일성으로 군내 갑질 문화 뿌리 뽑아야 된다. 대책을 강구하면서 지금 별 4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장의 부인까지요. 수시로 폭언을 하고 그리고 토마토든 전이든 아들 같다는 사람에게 했던 이 행태가 앞으로 어떻게 근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 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군대에 있어서도 사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의 모습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군에 갔을 때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초코파이 같은 빵 얻어 먹었거든요. 천주교에서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천주교 쪽으로 가고 기독교에서 많이 준다 하면 기독교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그 훈련병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되돌이켜서 나이를 좀 먹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군이라고 하는데 의무병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군에 가면 그 안에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그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훈련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명령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사병을 대상으로 초코파이 하나 더 주면 무슨 종교를 믿는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병들이 이런 군단장이나 아니면은 사령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존재로 비쳤겠는가. 굉장히 뒤늦게 생각해봐도 기분이 안 좋은 문제로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그 지휘관의 어떤 갑질 문화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한두 가지씩 또 다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 가서 무슨 지휘관 부인이면은 그 부인도 똑같은 계급 취급한다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관사에서 거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관사 아파트 같은 데 거주를 하면은 거기에 제일 높은 상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사관까지 전부 다 거기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있는 사회 속에서 마치 왕처럼 행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문화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도 이런 문화를 이제 앞으로 군 선진화 방안, 군 개혁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문화까지도 바뀔 때 우리 군이 진짜로 애국심에 따라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군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휴가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참 많은데 문 대통령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 사건으로 군 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 대처를 하고 또 대응책을 만들고 개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야당이 할 말이 없어질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다 이게 음모다. 이거는 사실 군에 대해서 육군에 대해서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네. 육군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고 그래서 육군이 아닌 다른 어떤 해군이나 공군으로 합참의장을 하고 지금 국방부 장관도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육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지금까지의 육군 중심주의를 완전히 개혁하는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지금도 부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사실은 국민적인 어떤 그런 분노를 완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죠.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군개혁의 하나의 단초로 삼아서 그 네. 국명정대하게 얼만큼 민주적으로 군대를 이끄느냐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들로부터 있다면 야당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호응을 못 받지 않겠느냐는 거죠. 네. 저는 홍준표 대표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이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말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우리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모든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적폐로 몰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억울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아마 자유한국당 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문제가 굉장히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의 조직적 저항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군 인사가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쯤에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이 바로 직전에 지금 새누리당으로 집권을 했던 정당 아니에요. 그럼 그 정당이 있을 때 그러면은 군 간부들이나 군 장성들이 이런 갑질해도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소하면서 같이 그런 문제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지. 왜 그 두 가지를 혼동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제히 휴가 이후에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전국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오셨죠. 첫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무려 56분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논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첫 수석 보좌관 회의 휴가 끝에 문 대통령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저를 너무 견제해가지고 이 자리가 단맛입니까? 공중에 계신 분들은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회의장에서 아무도 가만 놔두질 않죠. 비서실장 공석을 두고 바로 저런 폭소가 터지곤 했습니다만 오늘 56분간의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를 갔는데 두 분의 대화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대북 문제,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만 한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궁금한데 실제로 대화 시도를 해보셨나요? 라고 찌르더라고요. 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오늘부터 휴가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이제 그런 농담들이 나왔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에서 끝나고 와서 통화를 한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 중입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부터. 근데 휴가 중에 통화를 한 것이거든요. 이미 ICBM이 지난번 발사한 지 한 11일 만에 이제
통화를 한 것인데 네. 사실 아베 총리와는 이미 한 이틀 뒤에 바로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52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6분을 했습니다. 4분 네. 더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질문 자체가 남북 대화 해봤냐? 이거 네. 자체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동안 사실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운전대에 앉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의 네. 필요성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다면 결국 대화해보니까 잘 됐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문 네. 대통령도 이제 결국에 압박밖에 지금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정세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특히 뭐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유엔 결의안이 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오늘의 일단 통화는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서 우리 한국 자체가 상당히 좀 빗겨나 있었다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너무나 네. 늦게 통화를 해서. 그러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한미 간의 어떤 공백 자체를 상당히 좀 어떤 좀 좁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 역사상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어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열흘이 지난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냐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예, 아직도 뭐 국민들이 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가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청와대로부터 듣지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올 만하죠. 그러나 그렇게 비아냥거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56분 통화보다 문 대통령이 오후에 아베 총리와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어찌됐든 북핵 압박은 한미일 공조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엔에서 그동안에 냈던 어떤 제재보다도 강도 높은 결의안 2371. 네. 예, 어찌됐든 지금 북한의 수출의 3분의 1을 죄겠다는 건데 원유 빼고는 다 죄겠다는 거거든요. 북한은 지금 어찌됐든 8월 말에 있어야 되는 한미 군사훈련, 일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군사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또 뭐 북한이 지금 앞으로 9월 9일에 자기들 기념일에 뭔가 도발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도 뭔가 궁지로 몰리게 되면 북한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미일이 철저하게 공조를 하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지금 늦었지만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보여준 이게 한미일 간의 안보에 관해서는 어찌됐든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국민들에게 심어준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휴가를 가도 뭐라고 하고 또 안 가도 뭐라 하는 게 이제 보통 대통령의 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작살 휴가를 전 세계에 홍보를 했습니다. 오늘 공개됐던 영상을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휴가를 보내고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는 잘 알죠. 뭘 아냐면 푸틴 대통령이 옷을 벗거나 네. 아니면 무언가를 사냥하는 모습이 나오면 얘 러시아의 대선이 가까우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대선 직전만 되면 언제나 옷을 벗고 말을 타거나 네. 64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 상체의 어떤 근육이 돋보이긴 합니다. 옷을 벗고 뭐 말을 타거나 아니면 지금도 나오듯이 오토바이 더 나아가서 비행기 조종하는 모습도 2번씩이나 보여요. 화재 네. 진압 비행기를 타고 직접 자기가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전투기도 한번 몰았죠. 그러니까 육해공 모든 어떤 오토바이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몰거나 아니면 이번 휴가 영상이군요. 이번 네. 휴가입니다. 이 휴가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기후를 또 러시아에서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낮에 시베리아 쪽인데. 그럼 저 잠수복 입은 분도 푸틴 대통령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인데 밤에는 굉장히 춥다. 그러니까 저 굉장히 기후가 굉장히 나쁜 그런 곳에서도 대통령이 저렇게 64세 대통령이 옷을 벗고 사냥을 즐긴다. 바로 내년에 있을 사선이죠. 그러니까 네. 내년에 만약 도전을 하게 되면 지금이 17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내년에 다시 도전한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 20년을 아마도 채우는, 그러니까 70세까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또 상남자, 마초로서의 모습을 또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네. 세간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돼서 나오겠네요.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네. 휴가를 그런데 반납을 하고 민심 잡기에 나선 분들도 있습니다. 이은 바른정당 대표가 지금 계속 현장만 잡고 계시더라고요.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군복도 입고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를 환대하는 목소리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안전관리 요원들 환한 미소로 다가서는 이의원 대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의원 대표는 보면 지금 사당 대표 중에서 지금 뭐 거의 휴가를 안 가시는 네. 지금 계속 이제 현장을 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에 대한 좀 강한 어떤 좀 열망과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뭐 전국을 거의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좀 바른정당이 좀 젊은 정당 또 젊은 층들을 많이 좀 끌어안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제 군복도 있고 하는데 좀 이런 어떤 대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좀 당 내부는 조금 시끄럽습니다. 솔직히 지금 뭐 대변인이 사퇴를 하고 이제 정책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등등 네. 이의원 대표가 너무나 좀 독선적인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비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겉으로는 사실 바른정당이 좀 이제 그 지지세를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또 당 내부는 아직까지도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좀 어수선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일 이제 바닥인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바닥이 결국 나중에 가서 언젠간 또 맨 꼭대기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혜원 대표가 다른 이제 정당 대표는 전부 휴가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을 민심 투어를 하는 것이 언젠간 나중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저런 노력들을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계속 많이 하면 국민들이 언젠간 이런 노력들을 좀 알아줄 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이제 이벤트성으로 어디 돌아다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귀를 열어놓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네. 지지율은 민심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 바른정당 지지율이 저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무상하긴 하네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이제 심장이 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의당이 조금 더 오르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전기 충격기가 없이도 이렇게 그 따뜻하게 호응만으로도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바른정당과 전기 충격기가 필요한 국민의당 어느 쪽이 지지율을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이의원 대표가 간 저 군부대 오늘 네. 뭐 특식으로 전복 삼계탕 나왔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네, 네. 야당 대표 가면은 전복 삼계탕 나올 정도면 좀 자주도 찾아가면 군인들한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가 소식을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